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1장 우리 금융시장에 의해서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기관의 역할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뭐 살펴봤냐면 금융시장의 기능 6가지 기억나시죠? 그 6가지랑 섞어서 금융시장의 기능이 아닌 것은 또는 금융기관의 역할로 바르지 못한 것은 할 때 제일 많이 문제가 나오는 것은 요거라 그랬죠. 그래서 크게 제목 3가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위에 2개는 아까 우리 금융시장의 기능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유동성 재고를 통해서 자산을 전환해 준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 없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나타냈고요. 유동성을 부여하면서 자산을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증권 발행으로 수요 공급자의 유동성 요구를 충족하고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죠. 대표적인 거래 비용 2가지. 거래 상대방을 찾는 탐색 비용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금융상품이나 시장, 기관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정보 비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고 위험을 분산할 수 있죠. 특히나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 우리 소액을 모아서 금융기관이 크게 거래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효과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위험을 분산해서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 네, 중요한 건 3번째 거예요. 지급 결제 제도, 뭐 다양한 서비스 기능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ATM기를 이용한다거나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또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현금 보유에 따른 불이익을 감소시켜주고 거래를 촉진한다는 건데 중요한 건 3번째 거. 지급 결제 제도 금융 서비스 제공은 금융기관의 역할이지 금융시장의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거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우리 금융기관의 종류로 가서요. 은행하고 보험회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가게나 기업 등 경제 주체로부터 예금 또는 신탁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을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해주는 업무를 주로 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이다 해가지고 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저희가 수신 기능이라고 하고요. 또 대출해주는 업무를 여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은행의 업무는 크게 고유 업무, 부수 업무, 겸용 업무. 그래서 고유 업무는 수신 업무, 여신 업무, 외환 업무가 해당이 될 거고요. 겸용 업무는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이 하는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은행에서 신용카드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고유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업무들을 부수 업무. 예전에는 이 업무를 구별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출제 빈도는 매우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특수은행에는 KDB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특수은행을 만드는 이유는 일반 시중은행이 업무를 했을 때 채산성이 맞지 않는 예를 들면 산업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수출입을 지원한다거나 기업, 중소기업 같은 것들을 지원한다거나 이 농협이나 수협 같은 경우는 금융 이외에도 농업을 활성화하거나 어업을 활성화하는 기능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의 공적 자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특수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취급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보험을 인수하고요. 보험료를 수수하고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지급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가 되겠죠. 크게 3개로 구분하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과 제3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은 주로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액보상, 그 다음에 손해보험은 재산을 포함하는 실손보상, 그리고 제3보험은 기타 질병이나 간병이나 이런 거에 특화된 그런 보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하고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참고로 보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금융기관의 종류 중에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본시장법 이전에 우리나라 금융은 업종별로 규제를 했죠. 은행은 은행업법, 증권은 증권업법, 보험은 보험업법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다가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2개, 은행과 보험회사. 그래서 은행은 은행업법으로
보험회사는 보상이라고 하는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업법으로 나머지 금융 전체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거든요. 이 자본시장법에서 나머지 전체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금융투자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금융투자업자를 6개의 기능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개 중에서 첫 번째가 투자 매매업자, 두 번째 투자 중개업자인데 시험에는 요 2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데 투자 매매업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딜러라고 표현했어요. 딜러는 어떤 사람이에요? 물건을 내가 사갖고 와가지고 그거보다 비싸게 팔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투자 중개업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 타인의 계산으로, 브로커의 개념이에요. 브로커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 돈을 내지 않아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거래가 성사가 되면 수수료를 얻는 그런 어떤 영업을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투자 매매업자는 누구의 계산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투자 중개업자는 누구의 계산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2개를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 집합투자업자가 있는데요. 자본시장법 전에는 펀드를 간접투자기구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냐 누구한테 맡겨서 간접적으로 하냐에 포커스를 맞춘 건데 자본시장법은 그거보다는 소수의 자금이냐 여러 사람의 돈이 모여져 있는 집합된 자금이냐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펀드를 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자산운용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밑에 있는 요 2줄은 길게 써 있는데 자본시장법에서 펀드, 집합투자기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인 이상에게 모은 자금을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취득, 처분 등 자유롭게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집합투자기구, 펀드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사람을 집합투자업자라고 한다. 기억해 두시고, 자,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은 위에 지금 3사람은 집합투자,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서 운영을 한다면 이 2업은 단독 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자금이 아니라 소수의 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2개로 구분하는데 투자자한테 투자 판단에 대해서 자문만 한다. 투자자문업이고요. 맡아서 운영하고 결과를 돌려준다. 이걸 일임한다고 하죠. 일임받아서 운영하면 투자일임업이라고 하고요. 밑에 신탁업, 신탁업은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자산을 믿고 맡기는 업을 하는, 그래서 자산이나 재산권을 수탁받아서 믿고 맡긴 거를 받아서 관리하는 업을 우리가 신탁업이라고 하고, 간혹 가다가 요 신탁업 같은 경우에도 요거 써놓고 얘는 누구냐 이런 질문 출제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탁업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이 신탁업은 자산을 만약에 수탁을 받으면 그 자산을 섞어서 운영하면 안 돼요. 자신의 고유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신탁재산하고 섞어서 운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운영해야 되고, 운용 결과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요, 구분해서 운용해야 된다. 이것도 모든 재산을 함께 운용한다. 이런 식의 질문이 출제된 적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특히나 3개, 매매업, 중개업, 신탁업, 요 3개의 정의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우리 자본시장법의 기본 방향인데요. 자본시장법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통합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은행, 보험회사 말고 나머지를 묶은 거예요. 묶을 때 4가지의 기본 틀이 있는데, 예전에는 시험에 많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좀 뜸하긴 한데 가끔 가다가 뭐 1-2개 정도, 예를 들면 자본시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해서 종합문제 형태로 1-2문제 정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크게 보시면 첫 번째, 포괄주의 규율체계예요. 포괄주의가 뭐냐? 그 전에 반대가 뭐냐면 열거주의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대부분 열거주의예요. 그래서 법에 쭉 열거가 돼 있어서 이런 것은 어떻게 규정하겠다, 어기면 어떤 처벌하겠다, 쭉 열거가 돼 있고, 만약에 열거가 안 돼 있다면 처벌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인데, 자본시장법은 그걸 그냥 무조건 포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투자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했다. 이 투자성이라는 게 뭐냐면 원본 손실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금융상품은 이거다 열거했다면 지금은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금융상품으로 보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포괄적 자율인데 예외적으로는 규제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취급 가능 상품이 뭐냐, 투자자 보호 규율 대상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왜냐하면 포괄주의니까 예전에는 열거된 거를 벗어나면 처벌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뭔지는 모르지만 투자성이 있는 건 전부다 이런 식으로 규제하고 있으니까 상품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포괄주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기능별로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반대가 뭐냐면 업종별이었어요. 그래서 은행은 은행끼리, 증권은 증권끼리였다면 지금 아까 우리 앞에 6가지 기능 기억나세요?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자문업자, 일임업자, 신탁업자. 요게 각각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은행이 투자 매매업을 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가 투자 매매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이냐 보험회사냐 업종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통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같이 투자 매매업자로 규제하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금융기능하고 그다음에 금융투자업, 그다음에 상품 투자자 요 3개를 합친 거. 그래서 아까 우리 6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다음에 상품 어떤 거 취급하느냐. 그다음에 투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금융기능을 결정하겠다. 이런 개념인데 여러분은 여기서 기능별 규율체제다. 요것만 기억하시고요. 업무 범위의 확대인데요. 금융투자업 상호 간에 겸용 또는 부수 업무 영역을 확대했어요. 그래서 얘는 겸용을 하거나 아니면 부수업을 하는 것을 허용해줬다는 것은 결국 확대를 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겸용이나 부수업의 영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거나 업무 범위를 축소해서 규율한다거나 이런 식의 지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별표해놨는데 특히 업무 범위의 확대라고 하는 지문,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겸용 같은 것들을 허용하고 있다는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보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펀드 같은 것들을 팔 수 있도록 투자 권유 대행인 제도가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투자자 보호 제도를 선진화하겠다. 그래서 투자 권유에 대한 규제, 예를 들면 뭐 설명 의무라든지 적합성의 원칙, 그래서 제대로 잘 설명하고 고객한테 적합한 그런 것들을 권유하라는 원칙들을 새로 규정하고 있고 겸용을 허용하니까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제목 4개, 그중에서도 3번째 거 업무 범위의 확대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은행은 아닌데 예금을 취급하고 있는 기관들인데요. 얘는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역시 박스 쳐놓고 얘는 누구냐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요. 간혹 가다가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맞는 것은 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우체국 예금에 대한 지문이 간혹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자, 상호저축은행은 대표적인 지역 밀착형 서민 금융기관이고요. 은행하고 동일한데 규모가 좀 작은 것이죠. 그래서 업무 종류가 작고 범위도 좁다. 대출금리, 저축상품, 금리는 어때요? 상호저축은행이 작으니까 더 위험하겠죠? 그러면 금리를 더 많이 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금리도 높고 대출금리도 높고요. 대출 절차는 어때요? 간편하고 신속하겠죠. 그래야 은행보다 더 경쟁력이 있을 거니까. 예전에는 여기 지역 밀착형 서민 금융기관이다 해서 누구냐를 물어보는 지문이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금리가 높냐 낮냐 높다는 거 기억하시고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들에 대한 저축 편의를 제공하고 조합원 간에 상부상조를 할 수 있는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같은 것들인데요.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체국 예금이 중요합니다. 우체국 예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영금융기관으로 예금 수취 업무만 취급한다. 대출 업무는 하지 않는다.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대출만 가능하고 예금을 하지 않는다거나 예금과 대출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지문이 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나라 돈이에요.
나라 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대출 이자를 받는, 이거는 사실상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측면에서 예금만 우리가 이자만 더해주는 것이지 대출 업무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금에 대해서 정부가 전액 지급을 보증한다.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종합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민간 부문의 외자 도입, 기업의 다양한 금융 수요, 그래서 일부 몇 가지를 뺀 나머지는 다 종합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금융회사라고 합니다. 뭐 우리종합금융, 메리츠종합금융,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해당된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굳이 여러분이 두 개 챙기신다면 상호저축은행, 특히나 우체국 예금은 아주 중요하고요. 우체국 예금은 뭐만 한다? 예금 업무만 하지 대출은 하지 않는다는 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금융기관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자산운용회사, 우리 아까 앞에서는 집합투자업자라고 구분했었는데요. 집합투자상품, 펀드가 되겠죠. 펀드를 설정, 운용, 판매하는 투자 대행기관이고, 지금은 우리 자본시장법에서 거의 모든 업무를 겸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합투자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옛날에 업종별로 규제할 때는 운용회사는 펀드를 만들기만 하지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자본시장법에서는 직접 파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직접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여신 전문 금융기관. 수신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고요. 여신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래서 수신 기능 없이 여신 업무만 취급한다. 요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신 업무와 수신을 같이 한다거나 거꾸로 여신 업무 없이 수신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챙겨두시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 리스회사라든지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캐피탈회사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여러 개 회사들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뭐 지문에 나오긴 합니다만 주로 맞는 지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념들만, 선물회사는 앞에서 우리 파생금융상품 중에 선물이라는 것이 있었죠. 선물을 거래하는 회사고요. 증권금융회사와 자금중개회사는 금융기관 간의 자금 거래를, 지금 증권금융회사는 중개, 자금 거래를 중개하고, 자금중개회사는 금융기관 간의 그 자금 중개를 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유동화 전문회사 같은 경우는 자산유동화증권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 자산유동화증권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사니까 공적기관이죠. 그래서 장기 모기지라든지 주택금융신용보증이라든지 주택연금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자, 이 기타 금융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산운용회사와 여신 전문 금융회사에 대한 정의 그리고 특징,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금융상품으로 넘어가서요. 첫 번째 우리 수신상품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금인데요. 자,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에는 일단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건 언제든지 내가 돈을 찾거나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은 가장 높고요. 유동성이 높은 반면에 수익성은 가장 낮은 상품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세 가지 예금이 나와요. 이 예금은 여러분이 개념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당좌예금은 가계수표 또는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데 필요한 결제 계좌로 사용하기 위한 예금이고요. 저축예금 같은 경우는 예치기간, 금액 이런 거에 제한이 없는 일반적으로는 가계 우대 상품이고요. 별단예금 같은 경우는 자기압 수표 인출 금액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예금이에요.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에는 MMDA라고 하는 것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MMDA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요거를 쭉 써놓고요. 얘는 누구냐? 이 문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MMDA는 글자 그대로 디파짓 어카운트, 예금 계좌인데 어디 투자하냐면 머니마켓에, 그러니까 1년 미만의 단기 금융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날마다 이자를 붙여주면서 입출금도 가능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시장 실세 금리에 의한 고금리와 이 여기서 고금리는 우리 일반적인 저축성 예금들 있잖아요. 수시 입출이 가능한 일반적인 보통 예금보다는 금리가 높다는 얘기고요. 각종 이체라든지 결제 기능이 결합되어 있고 단기 목돈 운용에 유리한 상품이다. 요 정의를 주고 얘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MMDA를 골라낼 수 있도록 정의는 좀 매칭을 좀 잘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 저축성 상품이에요.
저축성 상품은 옛날에는 장기 상품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단기로 가는 상품들이 많아지고 있고 거래 조건이 사실상 자유화돼 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넣는 적립식 상품을 우리가 적금이라고 부르고요. 목돈 넣어놓고 일정 기간 지나면 받는 상품을 예금, 거치식은 예금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시장성 상품은 단기 금융상품을 매개로 발행한다. CD, 이거 뭐였죠? 양도성 예금증서. 그래서 우리 예금인데 중도 환매할 수 없어서 양도성이 부여되어 있는 거고, RP는 뭐였죠? 환매 조건부 채권. 다시 사거나 다시 팔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었고, 표지어음은 뭐였죠? 우리 상업어음, 무역어음, 팩토링어음을 통합하거나 분할해서 발행한 어음이었죠. 그거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만기 전에 이런 상품들은 중도 환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써요? 환매가 안 됐으니까 시장에서 거래한다 그랬죠. 그래서 환매 시 유통시장에서 매도 형태로 그 상품을 해지 또는 환매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매도 형태로 거래된다. 최근에는 이 지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성 상품은 주로 만기 전에 환매할 때 해지 또는 환매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장성 상품은 시장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특수 목적부 상품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과 주택 청약권을 부여받은 상품이 있는데, 주택 청약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것이 있고요. 세제 혜택 상품은 최근에는 거의 다 없어졌죠. 그래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면 뭐 어르신들을 위한 비과세 종합저축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세금 우대 상품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MMDA의 정의 잘 기억하시고, 시장성 상품 중간에 환매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실적 배당형 상품인데요. 실적 배당형 상품은 신탁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믿고 맡기는 상품인 거죠. 그래서 여기 특정과 불특정이 있는데, 특정은 뭐냐면 맡기면서 어디에 운영해 주세요라고 하는 대상을 특정하는 거고요. 불특정은 그냥 알아서 운영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상품은 운영 방법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고객이 정하는 거예요. 불특정 상품은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정하는 거예요? 수탁기관, 금융기관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운용 방법이나 대상을 고객이 정하면 특정 금전신탁, 돈으로 맡기기 때문에 금전신탁이고, 그거를 고객이 지정하지 않고 수탁자인 금융기관에 맡기면 불특정 금전신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정의만 기억하시고요. 수탁 금융기관의 고유계정과 같이 운영한다 그랬죠? 아니면 떨어져서 운영한다 그랬어요? 얘는 분리해서 운영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고유계정이라든지 다른 신탁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섞어서 운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분리된 별도의 신탁계정으로 운영한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탁상품 같은 경우는 고유계정과 같이 또는 뭐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섞어서 또는 함께 틀린 거예요. 별도의 신탁계정으로 운영한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우리 단기 실적 배당 상품인데요. 아까 MMDA가 예금이라면 비슷한 형태이지만 펀드로 운영되는 것이 MMF. 그래서 MMF는 펀드인데 머니마켓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이 펀드는 단기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 상품들 만기를 평균을 내면 75일 이내여야 되고요. 환매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 CMA 같은 경우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예요. 그러니까 현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카드 수납이라든지 공과금 수납이라든지 보험료 납입이라든지 현찰 관리 계좌에 필요한 이런 기능들이 붙어 있는 이런 상품인데, 자, 수시 입출, 자금 결제 이런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종합금융회사에서 원래 만드는 건데요. 최근에는 증권회사에서 그 CMA 형태 비슷하게 RP인데 CMA처럼 수시 입출되게 만들면 이걸 우리가 CMA-RP형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금형, 그러니까 종합금융회사에서 만든 원래 CMA는 어카운트, 예금 계좌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고요. 증권형, 아까 말씀드렸던 RP형이나 MMF형, 이거는 모양은 CMA처럼 생겼지만 실질은 뭐예요? RP이거나 MMF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비대상이다. 그리고 수익률 높고요. 소액 결제 시스템 참여 같은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증가되고 있다.
자, 이 상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최근엔 정의가 나왔고요. 아까 우리 MMDA하고 비교해서 수시 입주뿐만 아니라 자금 결제 기능, 부가 서비스 이런 단어가 나와서 정의가 돼 있으면 걔는 CMA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금형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CMA는 형태와 상관없이 예금자 보호 비대상이라거나 무조건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거나 이거는 틀린 지문이다. 요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펀드예요. 펀드는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요. 자산운용회사에서 직접 판매도 가능하다. 요거는 아까 우리 운용사에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인덱스 펀드, 인덱스 펀드는 인덱스가 주가지수니까 주가지수를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펀드 수익이 주가지수 수익률, 주가지수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시장 평균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설계되고 운용되는 펀드. 여기 이제 별표가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써놓고 얘는 누구냐? 그러면 인덱스 펀드다. 이런 형태의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나온 적이 있고요. 두 번째 상장 지수 펀드는 인덱스 펀드인데 한국말로 보면요. 상장 띄는 거 이렇게. 지수가 영어로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상장 지수 펀드라는 건 뭐냐면 인덱스 펀드인데 주식처럼 시장에 상장을 해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인덱스 펀드다. 이런 정의거든요. 그래서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서 거래되는 인덱스 펀드. 이것도 쭉 써놓고 얘는 누구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와 지수 펀드 둘 다 주가지수를 쫓아간다. 인덱스 펀드는 펀드 형태로, ETF 상장지수 펀드는 펀드가 아니라 주식처럼 상장돼서 거래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인덱스 펀드의 단점을 보완하는데 유동성을 확대하고요. 펀드는 환매하고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얘는 주식처럼 거래되니까 매도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아지고요.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해지고요.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 전체 또는 특정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시장 평균 수익을 얻겠다는 소극적인 투자 전략에 활용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투자 신탁, 저희가 흔히 리츠라고 하는 것인데요. 리츠는 글자 그대로 고객의 돈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거나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뭐 짓거나, 그러면 거기서 임대 수익 같은 게 나오면 고객들한테 돌려주는,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하고 똑같은데 법률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운용을 하면 부동산 펀드가 되는 거고요. 얘를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법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설립하면 리츠가 돼요. 시험에는 이거 쭉 써놓고 얘는 누구냐 이런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역시 정의가 중요합니다.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자금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개발을 하거나 땅을 사서 개발하는 거죠. 관리를 하거나 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부동산 관련 채권, 유가증권 같은 데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상품. 어쨌든 어떤 방법이건 또는 관련 유가증권이건 부동산에 투자한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 이걸 우리가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펀드에서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의 비교죠. 투자 신탁 같은 경우는 고객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돈을 우리 판매회사에게 주죠. 그럼 판매회사인 은행이나 보험회사, 증권회사에서 운용하는 운용사에게 주고요. 운용사는 운용을 하면서 고유계정과 섞이지 않도록 신탁회사에 맡기는 이런 이제 형태로 운영이 되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똑같이 이제 펀드인데 설립 형태는 신탁 계약에 의한 신탁 관계고요. 발행증권은 수익증권이라고 하는, 그래서 고객이 맡긴 돈을 운용을 해서 수익이 나면 돌려드립니다라는 증서가 수익증권이거든요. 수익증권을 주고 투자자의 지위는 수익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익자. 그리고 감독기관에 감독이 필요하죠. 각각의 사람들이 역할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이 필요하고, 법률은 펀드니까 자본시장법. 근데 이거는 계약의 신탁관계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신탁법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펀드는 투자 신탁이에요. 근데 이 투자 신탁 같은 경우는 실물자산, 특히나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실물자산에 투자할 때 법적 대표격이 없기 때문에 가짜로 페이퍼 컴퍼니,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가 운영하는 것처럼 하는, 근데 회사를 만들 때 가장 쉽고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라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펀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투자회사, 영어로는 뭐 뮤추얼 펀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투자회사는 형태 자체가
계약관계가 아니라 회사라 그랬죠.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에 투자하면 뭘 줘요? 주식을 주고요. 그러면 투자자의 지위는 주주가 되고요. 원래 주식회사에 투자했는데 주식회사 운영을 잘못했다. 그럼 그거 감독하나요? 주주가 자기 책임으로 끝나는 거지. 휴지 조각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주의 자율규제, 감독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요. 얘도 펀드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그런데 얘는 회사 형태니까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상법에 대한 적용을 받죠. 그래서 지금 구별을 하셔야 돼요. 얘는 지금 2개, 1개인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설립 형태가 얘는 신탁계약이다. 얘는 회사다. 예, 발행 증권이 뭐냐 많이 나오고요. 얘는 수익증권이다. 주식이다. 수익자의 지위가 뭐냐. 둘 다 수익자다. 둘 다 주주다. 또는 바꾸어서 이런 식의 문제 많이 나오고요. 법률은 펀드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둘 다 공통. 얘는 신탁계약이니까 신탁법. 얘는 투자회사니까 상법.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이 단점이다. 요거는 참고로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여신상품인데요. 대출 상품이 있겠죠. 처음에 기업대출, 단기 운전자금이나 장기시설자금이나 기업에게 대출해 주는 거고요. 가계대출은 부동산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신용대출, 보험계약대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변동금리의 비중이 높지요. 고정금리 대출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최근에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요. 변동금리라고 하는 건 기준금리에다가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때는 가산금리가 더해져서 계산이 되는데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어서 시험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에 대출은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 상품이 많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는 아주 간혹 박스 쳐놓고 얘는 누구냐 이렇게 시험에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요 기준금리라고 하는 게 결국 조달금리예요. 옛날에는 기준금리를 콜금리를 많이 썼어요. 90일짜리 콜금리. 근데 콜금리가 자금 조달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우리가 흔히 코픽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010년 2월 이후에 주택담보기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고 기존의 CD가 자금 조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장금리와 괴리가 있기 때문에 만든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충 조합해서 CD 대신에 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코픽스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은행연합회가 국내 8개 은행이 제공한 여러 가지 정보를 기초로 산출하고 있고요. 잔액 기준이 있을 수 있고 신규 취급액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각각 언제 발표하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코픽스는 정의, 그래서 코픽스가 뭐냐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우리 금융과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주식시장의 이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